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국제유가 내리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안 내린다. 사실 우리 모두의 불만이었죠. 정부가 이걸 적기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 국제유가가 내리니까 항공사의 유류 할증 요금도 내리도록 한다고 하죠. 이렇게 요금이 내려야 실질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활성화될 테니까 선순환 구조를 생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의도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금 얘기하니까 난방요금도 생각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를 했더니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작년 2월까지 3개월의 겨울 기간 동안에 난방요금이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 전국에 무려 5만 5천여 가구나 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0원 요금이 나온 가구 한 12%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른바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가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요금입니다. 네, 마린부의 박태환 선수의 도핑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이 도핑 파문과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나 이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 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 3부에서는 지금 게임업계의 최대의 화두죠. 넥슨과 NC소프트의 경영권 분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업계에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정말 두 업체는 어떻게 될지가 많이 궁금한데요. 자세한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예, 어제 오늘 시장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9.18포인트 0.47% 상승해서 1961.5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증시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6.55포인트 1.11% 상승해서 594.3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보다는 국내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연기금이 2,180억 원 매수해줬고요. 보험도 470억 원 매수해줬고 외국인이 770억 원 정도 매도했지만 국내 자금이 이를 무난히 막아냈다. 그래서 상승을 이끌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 외국인과 국내 기관, 연기금이 특히 둘 다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닥은 외국인과 국내 기관 모두 러브콜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월 말이 되면은 기관들이 좀 사는 경향이 있나요? 그런 경향이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예전에 적립식 펀드가 한참 인기였을 예. 때는 월급 다음 날이 많이 오른다.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요. 돈이 들어와서요. 예, 월급에서 일정 부분 또 이 펀드로 자금이 네. 넘어가다 보니까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펀드로 유입되는 이 적립 형태의 자금이 들어갈 자금이 없기 때문에 월말에서 주식을 산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네. 가격대가 원하는 가격대였다. 그리고 많이 빠진 대형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에 가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애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쳤나요? 애플 실적을 놓고 보면은 국내 기업들 역시 IT 기업들에 대한 평가일 텐데요. 네. 좀 호불호가 갈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IT 기업 업체들이 좋았느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딱 그렇다라고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0.1% 오르는데 그쳤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어제는 많이 올랐지만 오늘도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애플 효과는 사실 크지 않았다. 네. 오히려 애플이 이 핸드폰을 많이 팔면서 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경쟁사니까. 시각도 네. 특히 이번에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아주 네. 선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큰 시장에서 이 미국의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전자가 더 격전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삼성전자는 오늘 오히려 1.5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른 삼성주들도 좀 내린 것 같더라고요. 오늘 상당히 좀 특이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 시장이 좋은 것, 그리고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이 지난 간밤에 부진했기 때문에 네.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었던 건설업종, 오늘 업종지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네. GS건설 11%, 대우건설 11%, 그동안 잊혀졌던 건설주들이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동시에 조선주들도 아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뭐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삼성 SDS, 제일모직, 오히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삼성 관련 그룹들의 주가는 그렇군요. 아주 좋았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좀 어땠나요? 종목이나 업종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좀 있었나요? 코스닥은 뭐 여전히 생활 가전, 그다음에 게임 소프트,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바일 게임 관련된 주식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시장을 이끄는 아주 튼튼한 주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NC소프트 코스피에 위치하고 있어서 코스닥에는 다른 영역이겠지만 네. NC소프트는 오늘도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게임 소프트 업체의 강세를 이끄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NC가 오르는 것은 그러면은 넥슨과의 경영권 분쟁 재료가 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나 보네요. 오늘은 그 재료가 100% 네. 100%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별한 실적 시즌도 나온 상황도 아니고요. 실적이 좋다고 평가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네. 오늘 상종가에 끝날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경영권 분쟁 이슈가 주가를 좌우하는데 네. 100% 재료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수요일 증시 재밌었네요. 예, 잘 오랜만에 좋은 들었습니다.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니 해도 오늘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애플의 실적이거든요. 네. 많이 좋았죠? 예,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네. 예상보다 훨씬 실적이 좋았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1분기,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4분기가 되겠죠. 네.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나 늘어났습니다. 7,450만 대를 네. 팔았고요. 시장에서는 대략 한 6,50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1,000만 대 이상 더 팔렸으니까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4분기에 이제 그 기존에 작은 화면을 고집하던 그 오랜 스티브 잡스 이래에 네. 계속되어 왔던 그런 하나의 전통이죠. 그 불문율을 깨고 대화면 아이폰을 내놓았고 이게 이제 시장에 먹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높은 실적을 거뒀고 그래서 전체 분기 순이익이 180억 달러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네. 이거 역시도 사상 최대치고. 얼마나 늘어났죠? 순익 같은 경우에는요? 주당 순이익이 3.06달러가 나왔고,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가 늘었고요. 네. 순이익은 37%가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미주 지역에서 305억 달러, 유럽에서 172억 달러, 중화권이 161억 달러. 네. 그래서 물론 미주가 중심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유럽, 중화, 또 이 아시아권 전 세계적으로 고른 판매 신장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네. 중화권 매출이 70%가 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신장률인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에 애플이 1위를 차지한 걸로 지금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삼성전자가 쭉 1위를 달려오다가 작년 중반부터 샤오미한테 밀렸죠. 네. 샤오미가 소위 짝퉁 아이폰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좀 무시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어마어마한 판매 실적을 거두면서 삼성을 밀어내고 중국 내에서 마침내 1위에 올랐는데 이번엔 애플이 샤오미를 밀어내고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씩 밀려서 샤오미는 2위가 됐고 네. 삼성전자 3위로 된 건데
일단 애플의 약진 자체가 굉장히 경이적이고요. 그와 비교해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작년 중반 이래로 상당한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애플이 기존에 없었던 이 대화면 이 아이폰을 내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하나의 이 충격 효과도 물론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 돌풍이 아이폰의 돌풍이 올해 뭐 계속될지 여부는 뭐 그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일단은 대화면 아이폰의 돌풍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 훨씬 이상으로 글로벌 시장에 먹혀가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 특히 이 중국 시장 세계 네. 최대의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중국 로컬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 자체 국내 업체들의 부상 또 애플의 대대적인 반격 삼성전자가 아무튼 각고의 분발을 하지 않으면은 네. 상당히 올해도 힘든 싸움이 진행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신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의 판매고가 곧 이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 미국을 곧 넘어설 것이다 이런 네. 예상이 나오고요. 그렇죠. 지금 중국 상하이 가신 분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시던데 진짜로 중국에서 아이폰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 중국 같은 경우 원래 아이폰이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1위 통신 사업자하고는 손을 잡지 않는다 뭐 그렇죠. 그런 불문이 있었는데 예. 그걸 깨고 중국의 그 차이나텔레콤, 예. 네, 차이나텔레콤하고 손잡고 차이나텔레콤 드디어 망을 통해서 공급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너지가 엄청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 네. 굉장히 올해가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우리의 기업이 또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물론이죠. 있으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이게 쓸 때 보통 이제 신용카드 뒷면에다 꼭 사인하고 쓰세요라고 하지만 잊어버리거나 잘 안 하거나 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책임 부담료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진다고 하네요.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신용카드의 어떤 분실, 도난, 또 그걸로 인한 이 잘못된 사용, 네. 이런 각종 사고가 났을 때 결국 이게 신용카드사의 책임이냐 아니면 이 카드 소지자의 책임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카드사에 유리하게 돌려 말하면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 부분이 많이 이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입원이라든가 네.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이럴 경우에 이제 카드를 가족한테 맡기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맡기고 갔는데 가족이 잊어버렸다 혹은 도난을 당했다 할 경우에 종전에는 50%를 책임을 졌어야 됩니다. 카드사가 50, 카드 이용자가 50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앞으로는 완전 면책, 그러니까 카드사가 다 책임을 지는 걸로 돼 있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데 따른 네.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해서 이 잘못 사용이 됐을 때 이 경우에는 최고 50%만 책임을 지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다만 카드를 무단으로 남한테 빌려주고 또 뭐 이랬을 경우에는 책임 그대로 다 져야 되고요. 100%. 그리고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가지고 원래 분실하면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보름이 지나도록 분실하지 않을 경우 지금은 30% 회원이 부담을 져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분실을 했는지 모르고 꽤 장기간 지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매일 쓰는 카드가 아닐 경우에는. 그렇죠. 장롱 카드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예. 이런 경우는 책임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객의 책임 부담률을 좀 줄이고 카드사의 책임 부담률을 좀 높이는 쪽으로 네.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금융사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이 개인정보 유출 벌써 거의 1년 돼가네요. 네. 예, 작년 초에 그랬으니까 이것 때문에도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보안 담당자들을 갖춘다든지 이런 것도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49개, 49개 주요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여전히 그중에 한 3분의 1 회사가 네.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 CISO라고 하는데 네. 이 책임자를 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카드사의 정보 유출 대란이 있고 나서
제도를 좀 바꿨죠. 그래서 그 직전 사업연도에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을 넘는, 다시 말해서 좀 대형 금융사 같은 경우는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겸임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금년 4월 16일부터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전담 정보보호 책임자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형 카드사 한 49개 되는 대형 카드사 중에 3분의 1 정도는 16곳입니다. 네. 이런 전담 정보보호 책임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은행 같은 경우는 비교적 높은데 이 생보사, 선보사, 보험사들은 이 정보 책임자 지정률이 50% 이하로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거 꼭 해야 되고요. 물론 그 정보보호 책임자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다르죠. 때문에 그래도. 예. 그래도 해야 되고, 특히 요즘 뭐 이제 이 핀테크라고 그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관련 규제가 풀리고 그야말로 비대면 거래, 네. 그야말로 모바일 기기 하나로 모든 거래가 되는 쪽으로 자꾸 규제 개선을 하는데, 그 규제 개선의 가장 전제 조건은 안전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게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핀테크가 아무리 가속화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건 오히려 편의가 아니라 되는데. 재앙이 잘못하면 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금융사들의 이 네. 좀 인식 전환, 또 정부의 단속,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가스비 잡는 파비앙입니다. 꿰뚜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스비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네 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귀뚜라미! 우린 귀뚜라미와 산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박태환 선수의 도핑 파문. 예, 정말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문제되는 약물인지 의사도 몰랐다고 하고요. 박태환 선수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둘 다 몰랐다고 하니까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있는 이 진실 게임의 공방으로 좀 이어지지 않는가 싶은데요. 여기서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이 검찰의 행보입니다. 병원장을 형법상 상해죄나 또 업무상의 과실치상죄로 기소를 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박태환 선수 측도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생활에 앞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것을 손해배상액으로 치게 되면 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스포츠 평론가를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요. 과연 손해배상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침에 잠 푹 자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운동도 하고 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성적보다 제 꿈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꿈의 씨앗이 희망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세요. 이 캠페인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휴대전화 AS 센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다시 얘는 뭐 진행하면 유상이에요. 얘는 이제 앞으로 34만 5천 막 계속 꺼지거나 막 이러면은 전체 교체 받아야 되는데 34만 5천.
지금 보니까 고객님이 1년이 그 10월달까지 있어요. 10월달. 이게 나오자마자 구매하신 거라 1년은 넘으신 상태거든요. 일단 테스트 돌려볼게요. 네, 관계자분 말씀 들어볼게요. 우선 어떤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나요? 대부분 뭐 액정이 깨지거나 물에 침수돼서 버튼이 안 눌리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액정 파손 비용은 아이폰 5 같은 경우는 16만 9천 원, 5S는 34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미 비용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의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러면 수리가 아니라 리퍼폰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부분은 부분 수리가 아니라 전체 교체를 할 경우에는 리퍼폰으로 바꿔야 하세요. 어떤 부분 AS 받으러 오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린 다음에 소리가 안 들려서 찾아왔습니다. 저 88,000원을 지불했어요. 혹시 리퍼폰을 써보셨는지 관련해서 좀 불만 같은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재고가 없어서 친구들이 그 재고를 받기 위해서 오래 기다렸다는 불만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싸게 하고 공짜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박태환 선수의 도핑 파문으로 본 배상 소송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금지 약물을 투약받은 걸까요?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금 이 도핑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나서서 박태환 선수가 이 네비도라는 주사를 맞은 병원의 원장을 형법상의 상해죄나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박태환 선수 측도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박태환 선수와 병원 간의 진실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고요.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금액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태환 선수의 도핑 사태 스포츠 평론가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변호사 연결해서요. 이 손해배상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박태환 선수의 도핑 사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문제가 됐던 병원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이 마케팅 차원에서 네. 이 박태환 선수에게 이 척추 교정 치료하고 이제 건강 관리를 무료로 해줬고요. 네. 이 박태환 선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온 건데 이제 지난 7월에 문제가 됐던 네비도 주사를 맞은 겁니다. 7월에? 이 주사를 맞을 때 박태환 선수가 도핑과 관련한 문제가 없느냐고 수차례 물어봤고요. 네. 이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사를 놓았는데 이 네비도 주사의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분 때문에 양성 반응을 나타내게 된 거죠. 예. 그 후에 병원에서는 금지 약물인 줄 몰랐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이 병원 측의 진술을 보게 되면은 이번 7월 말고도 2013년 12월에도 한 차례 네비도 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데 2014년 2월에 있었던 도핑 테스트에서는 문제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네비도라고 검색을 하면은 바로 이 금지 약물로 뜬다고 하던데. 예. 이 검색어 순위에도 올라가고 네, 올라간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예. 네. 이 호르몬 치료제이거든요. 네. 이 네비도 주사에 포함이 된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약물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남성 호르몬 아니에요? 예, 남성 호르몬인데요. 네. 이 남성성을 좀 더 이제 강조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근육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 선수들이 이제 많이 가끔가다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 활을 쏠 때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길수록 활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똑같은 원리로 이제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을 시켰다가 폭발을 시키기 때문에 이 자신의 정상적인 신체 기능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수영이나 육상, 사이클 선수들이 이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복용을 하는데 아마 이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유명한 사이클 선수를 아실 겁니다. 이 암스트롱하고 메이저리그에서 이 강타자로 군림을 했던 이 알렉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하다가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죠. 예. 아니 근데 박태환 선수도 이걸 몰랐을 리 없다라고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르고 맞았다고 하고요. 의사도 이렇게 전에도 한번 맞았기 때문에 별다른 거 없이 놨다고 하는데 뭐가 맞을까? 이런 경우가 꽤 있나요? 이제 그 점이 이제 가장 이제 의문스러운, 명쾌하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의문스러운 대목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뭐 네비도 주사나 이 테스토스테론이나 이 금지 약물의 대표적인 이 성분입니다. 약물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아무리 이 스포츠 의학을 전문 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박태환 정도의 선수를 관리하면서 더군다나 이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대표적인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를 놓았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알려진 이 검찰 수사에 의하면은 이미 그 2013년에도 한번 이 주사를 놨다가 한 3개월 정도 뒤인 그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병원 측에서 진술한 것을 보게 되면 병원 측에서는 한 차례 이미 주사를 놓았었기 때문에 별다른 그 주의를 드리지 않고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박태환 선수나 병원 측이나 이 금지 약물이라는 것을 뭐 진술한 대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치 이 테스토스테론이 그 치료 이외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이 영양제를 먹듯이 이 체력 강화나 근력 강화를 위해서 금지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주사를 맞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금지 약물이 포함된 줄 모르고 맞았을 수 있다고요? 예. 근데 이게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계 반도핑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치기만 해도 금지 약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가 진짜 모르고 맞았을까요? 다른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이 네비도의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선수만 보면은 육상에서 이진일 선수라고 있고요. 이 한약이나 아니면 감기약 같은 거에 아무리 뭐 선수라고 하지만은 자세한 성분을 다 알지 못하니까 이 한약이나 감기약은 잘못 먹고서 이 양성 반응을 나타내서 이 징계를 받은 선수들도 있고요. 이 외의 종목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했던 선수들도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하는데 이 박태환 선수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뭐 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지 될 것 같은데 이 주사를 맞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성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여지에 대해서 의사에게 물어봤다가 의사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맞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최소한 이게 치료 이외의 목적, 그러니까는 이 척추 교정이 아니라 체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또 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주사다라는 정도는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판정이 된다면은요. 그러면 징계는 피할 수가 있나요? 징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징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국제수영연맹의 이 도핑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은 이 주치의나 이 트레이너가 선수에게 금지 약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서 약물을 복용시켰다고 하더라도 선수에게서 금지 약물 복용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때문에 박태환 선수가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 달 27일에 이 국제수영연맹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또 뭐 부주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징계 경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징계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요. 선수 생활에 영향은 미치게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박태환 선수가 이번 건으로 인해서 이 불명예스럽게 선수 생명을 마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이 내년에 이 브라질에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징계 경감을 받지 못해서 만약에 2년 이상의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은 올림픽에 참가할 수가 없겠죠. 그렇네요. 예. 근데 현재 이 박태환 선수의 이 나이와 또 최근 2년 정도의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내년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면은 박태환 선수가 불명예스럽게 그냥 선수 생활을 마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네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추이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이 고의성을 알든 모르든 간에 선수는 이 약물, 금지 약물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이게 또 어떤 얘기들로 이어져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선수 생활에 앞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또 방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 변호사입니다. 네. 이 박태환 선수 도핑 파문에 이 불거지니까요. 검찰이 병원 원장에 대해서 상해죄 아니면은 업무상의 과실치상 혐의로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게 이제 박태환 선수 측에서 그 병원 원장을 고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상해죄는 일부러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걸 상해죄라 그러고요. 네. 업무를 하는 도중에 과실로 병원 치료 중에 과실로 어떤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해가 되려면은 이 네비도라는 주사를 맞아서 박태환 선수의 어떤 신체에 영향이 부정적으로 미쳤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법률로서 말할 때는 가능하긴 하지만 어떤 상해죄 되려고 하면 치료를 하면서 기능 훼손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소는 일단 그걸 했는데 과연 그 기능 훼손이 됐는지 아니면 또 박태환 선수 그걸 동의했기 때문에 처벌할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고 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요. 병원 원장이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게 과실치상으로 또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민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사 맞는 것 자체를 다 동의를 했거든요. 최소한. 예. 몰래 가가지고 주사를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나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 아마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상해죄로 보기엔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박태환 선수가 CF도 많이 찍고요. 다른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서 배상을 엄청나게 또 신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도 지금 준비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원 의사를 상대로 아니 병원을 상대로 그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한 후에 내가 얼마를 손해를 받는 걸 입증한 후에 이제 소송이 제기 가능한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박태환 선수 측도 어느 정도 과실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컨대 이렇게 자격 정지 먹고 이런 게 선수라면 그걸 좀 알았어야 되지 않나. 그걸 과실 상계라 그러는데 예컨대 병원 의사 과실이 7이라 하면 박태환 선수는 3이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배상 금액은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상 규모를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활동을 할 것을 가지고 예상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이런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CF 이런 계약도 있고 또 받아내는 어떤 월급이 있다. 우리 통상 월급쟁이고 이렇게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봉급 받는 걸 가정해가지고 60살로 치고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박태환 선수한테는 적용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상당한 돈의 손해를 봤다라는 걸 인정되기 때문에 위자료 같은 게 상당히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상하기 힘들고
엄청난 액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은요, 이 박태환 선수가 운동선수지만은 거의 연예인급이잖아요. 연예인이죠, 예. 연예인의 경우는 이런 경우 없었나요? 뭐 연예인 같은 경우가 예컨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최근에도 봤지만 오늘 또 이수근 씨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면 본인이 하던 CF가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자기가 CF를 하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몇 배를 배상하겠다 이런 조항도 사실 넣거든요. CF 예. 계약을 하면서 모델 계약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승현 씨도 지금 1억 조정을 받았고요. 네. 이수근 씨는 7억인가 뭐 조정이 됐다는데 마찬가지로 박태환 씨도 지금 많은 CF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고 네. 그 손해는 다시 또 병원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엄청난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규모도 크고요.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명예훼손이 됐기 때문에 위자료도 엄청나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위자료는 이것도 대충 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인정을 사실 안 합니다. 사망의 경우 위자료를 통상 8천 정도로 보는데 네. 이 건은 좀 다르지 않나 싶고요. 네. 어떻게 국민적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의 실수가 크다면 그에 응당한 위자료가 계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지만 박태환 씨의 선수의 어떤 실수 부분도 감안을 해서 배상액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고의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이게 참 저도 이제 보면서 이게 모를 수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 듭니다. 예. 의사가 모르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박태환 선수 특히 이제 그 소속사 있거든요. 네. 어떤 박태환 선수 GMP라고 거기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어떤 뭐 예. 한치 오차도 없이 몸에 주사 투여하는 거 뭐 먹는 거 약물은 한치 오차도 없이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호텔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시술을 받았다는데 네. 그런 부분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금액을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배상으로 맞습니다.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바뀔 거다. 배상을 할 수 있느냐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병원에서. 그렇죠. 예, 그걸 그 돈이 받아낼 수 있어야 뭐 있느냐. 되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네. 좋은 방향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예, 부동산 정보 오늘은 경매 이슈 시간입니다. 지지옥션의 이창동 선임연구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지옥션의 네. 이창동 선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작년 경매시장 총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예, 우선 2014년 경매시장을 제가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하면요. 예. 저매물 고경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2014년 시장 자체는 이제 부동산 경기 회복이나 부동산 대책 발표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매까지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금리로 인해서 투자 수요라든가 전세난 등으로 인한 실수요 등이 겹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낙찰가율은 크게 오른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물건이 적으니까 또 수요는 늘어나고 결국은 경매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던 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어때요? 데이터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지난해 이제 법원 경매는 약 20만 1,500건이 진행됐고요. 네. 이 중에 약 7만 2천 건이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23만 건이 경매에 진행됐기 때문에 1년 동안 경매 진행 건수가 한 13% 정도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2015년 1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경매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제가 지난 1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올해 첫 경매 현장을 방문해봤는데요. 네. 네, 그날 경매 법정은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여전하군요. 예. 응찰자들이 경매 법정에 꽉 들어찼고요. 복도까지 이제 응찰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다만 이런 열기가 낙찰가율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27일까지 어제까지죠.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낙찰가율이 69%로 나타나는데요. 지난달에 비해서 약 3.2%포인트 하락한 추세입니다. 예. 경매 진행 물건도 한 12,600건으로 이달 말까지 추세치를 감안하더라도 약 15% 정도 감소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낙찰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일단 이거는 법원 경매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정평가가 된 이후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입찰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보통 4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한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 당시에 감정가들이 이제 덩달아 상승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경매 물건에 반영이 되면서 경매 열기는 전달하고 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낙찰가율은 좀 떨어지는 그런 착시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한 시차가 좀 한 6개월 정도까지 있을 수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도 전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좀 열기가 가라앉은 것 같은데 그래도 몰리는 곳이라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상업시설 경매, 그러니까 점포들에 대한 경매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 저금리 기준으로 인해서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통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올 1월 달에 전국 상업시설 낙찰가율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다만 서울만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79.7%를 기록했는데요. 네. 서울이 이렇게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던 거는 2011년 9월 이후에 무려 3년 4개월 만입니다. 평균 응찰자도 3.9명을 기록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2001년부터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평균 응찰자 수가 3.9명을 기록한 거는 지난해 3월이랑 올해 1월 이렇게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낙찰률은 2012년 7월 이후에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 1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0건 정도가 경매에 나오면은 한 건이 조금 넘게 낙찰되고 네. 낙찰된 물건들은 한 4명 정도가 경쟁을 해서 한 80% 수준에서 낙찰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소수의 물건에 다수의 경쟁자가 몰리다 보니까 감정가는 크게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확신이 없는 가운데 수익률이 보장된 특정 물건에만 투자자들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몰리고 있다. 경매에서도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예. 그래도 입지가 떨어지거나 공실 등으로 좀 수익형이 보장되지 않은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라고 하더라도 네. 투자자들이 투자를 조금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희 입장에서 이런 신중한 투자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만한 그런 경매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신중한 투자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일례로 이제 작년 10월에 굉장히 요즘 유명하고 뜨고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네. 약 77억 원대 2층짜리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첫 경매에서 무려 101억 원 감정가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첫 경매에 나오면 보통 보름 정도 이제 공시가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100억 원을 투자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하지만 결국에 낙찰 대금을 미납해서 입찰 보증금 7억 7천만 원을 날린 채 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오. 예, 아무래도 이제 검토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주변 네. 시세나 대출 가능 여부 아니면 투자 계획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투자하셨다가 예. 손해를 보시는 예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르고 봤던 그런 셈이군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강남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몰리고 있어요. 예, 경매 시장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나요? 일단 재건축 아파트 하면 가장 이제 강남에서 대명사격이 은마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새해 들어서 은마 아파트가 감정가 100%를 넘어서 낙찰된 사례가 있어갖고 네. 저희가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21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94.4제곱미터 규모의 은마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요. 응찰자가 무려 18명이 몰리면서 8억 2천여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서울시 평균 아파트 낙찰가율이 80% 중반이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이제 100%가 넘었으니까 굉장히 고가 낙찰이죠. 그다음에 바로 2등을 써낸 분도 8억 2천만 원 써내서 낙찰가 차이가 불과 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비슷한 평형이 이제 한 3건 정도가 이제 1, 2년 사이에 이제 경매에 나왔었는데요. 2013년 10월에는 같동 4층에서 경매에 나와서 7억 2천만 원에 낙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2014년 1월에는 7억 5천만 원, 6월에는 7억 9천만 원에 각각 낙찰을 기록했는데요. 1년 3개월 전에 비해서는 지금 낙찰가가 1억 원 이상, 1년 전에 비해서는 7천만 원, 6개월 전에 비해서는 한 3천만 원 이상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3법 통과 이후에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기대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저희도 접했었는데 세월호와 똑같은 그 쌍둥이 배 5화 만화호가 낙찰이 됐죠. 근데 헐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많은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요. 네.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유명한 이제 청해진해운 소유의 5화 만화호가 지난해 6월에 경매에 처음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계속 유찰이 돼갖고 4번 결국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14일 날 감정가가 원래 105억 원이었는데 감정가의 27%인 28억 4천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에요. 예, 이제 뭐 업계 관계자들 좀 말을 들어보면은 오하만호가 일단 설령이 오래됐어요. 네. 1989년도에 진수가 됐기 때문에 배가 일단 오래됐고, 그다음에 또 세월호랑 이제 쌍둥이 배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이제 여객선을 활용하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배가 이제 철판으로 만들어졌고 네. 강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고철용으로 고철 가격 정도로 해서 낙찰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지옥션의 이창동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게임업계의 두 거물이죠. 넥슨과 NC소프트, 지금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던 넥슨이요. 지분을 갖고 있는 목적이 단순 투자가 아니라 경영 참여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경영권 방어를 할지 아니면은 경영권을 빼앗게 될지 정말 이 영향은 어떻게 미치게 될지를 궁금한데요. 3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윤경의 세상경제 청취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게릴라 경제 현장에서 짚어봤죠. 휴대폰 수리 비용. 이게 정말 너무 많다. 혹은 뭐 좀 불편하다. 이런 점들이 있으면은요. 이런 경우들을 가지고 앞으로 의견 어떠신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의 0945로 문자 주시면은요. 앵그리에서 칸단스키까지 전 관람티켓 2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